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연결음 들으신 적 있으시죠? 마음이음 연결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마음이음 연결음이 도입된 후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52% 정도 줄었고요. 고객의 친절함은 8% 정도 올랐답니다. 이런 변화는 한 기업의 광고가 이끌어냈는데요. 이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화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소중한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를 끌어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가족들에게 일주일간 열심히 달려왔다고 격려해 주세요.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표현한다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2018년 5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셨죠? 적금 한번, 재테크 한번 안 해본 주부 6년차 혜민 PD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경알못입니다. 경제를 알지 못하는 진행자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재테크나 투자 관련 뉴스 있으면 다루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LS 주가 연계 증권인데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그렇다고 주식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ELS는 뭐고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똑똑한 투자법인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제가 이 ELS 이거 공부하려고 딱 봤는데 제가 작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색은 종이 같다. 와, 어렵더라고요.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금융상품을 이해하실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일단 개념은 어렵습니다. 개념을 빼고 이 상품에 처음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적금 같은 거 가입하시면 적금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내가 소액을 꾸준히 모아서 만기에 목돈을 만든다가 그 상품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LS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상품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돈을 버는 버느냐. 구조가 뭐냐. 그렇죠. 적금은 내가 내는 기간과 금리에 따라서 돈을 벌겠죠. 네. 내가 몇 년 동안 늘 거냐. 네.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몇 %를 받을 거냐. 네. 이게 돈 버는 구조입니다. ELS도 이런 돈 버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도 존재하지 않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이냐. 네. 이 3가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아이디어, 그러니까 출발점은 무엇이냐부터 한번 살펴보죠. ELS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러거든요. 좀 원금도 좀 깨지지 않으면서 원금 다치지 않으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이 있는데 은행 이자가 한 5% 정도 돼요. 네. 그럼 내가 5% 앞으로 이자 받을 거니까 한 950만 원 정도 투자하고 그런 시간이 1년 동안 지나서 자연스럽게 1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럼 5% 내가 날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죠. 아무데나 투자하더라도 네. 날아가더라도 나는 대충 1년 후에는 내 9,500만 원 원금이 이거 돈이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렇죠. 원금 가까이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ELS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주가가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주식인데도요. 예. 이게 뭐냐면
주가, 이게 정확히 주가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만들어진 기초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주가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몇 % 이상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얼마를 줄게 너에게.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근데 주가 계속 올랐어요. 네. 올랐다고 돈을 더 받나요? 그렇지 않죠. 원래 약속된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얼마나 네가 가입한 돈 시점에서 덜 떨어져야만 예를 들어서 50% 이내로만 떨어지면 내가 돈을 줄게. 약속한 네. 5%를. 네.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정 정도 손실이 몇 % 날 거냐를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 손실의 가능성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예. 누구에게 이것이 이득이냐 선물이 될 수 있냐잖아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내가 예금이나 적금 느낌 그런데 지금 너무 위험을 지긴 싫어. 근데 내가 좀 더 땄으면 좋겠어. 네. 흔히 이런 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제일 심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선물 옵션 같은 거예요. 그럼 완전 투기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나는 금리보다는 조금 더 따고 싶은데 네. 나는 큰 위험은 싫어. 네. 이런 식의 적합하신 분들 적합한 분들이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그 주가로 예를 들었었는데 EL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기초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거를 지수로 만들어요. 많이 이용되는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 중에는 코스피 200. 코스피.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네네.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 네. 그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으로 만든 S&P 500.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기초 자산. 이 만들어진 이 기초 자산보다 얼마나 덜 떨어지느냐에 네. 거기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잘 100% 저희도 이해는. 어려워요. 이런 네. 것들은요. 예. 아, 상무님도 어려우세요? 예. 저도 여기 올라오고 공부 좀 하고 왔어요. 네.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은 좀 덜 깨지면서 좀 이렇게 수입도 얻고 싶다. 이 마음이 사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LS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ELS는 증권사에서만 발행하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입니다. S가 시큐리티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은행에서도 팝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이걸 이제 증권을 직접 팔 수 없으니까 ELS를 몇 개 모아서 펀드로 만드는 거죠. 그 ELF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ELD라는 것도 있었어요. D는 디파지트 예금이에요. 그 은행 예금 이자 몇 % 나올 거니까 그 남는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갖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홍콩, 베트남, 인도와 같은 이런 신흥국 펀드와 ELS가 늘 같이 언급이 되는데 이 상관관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주가 지수와 연동한 상품을 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 뭐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1년 뒤에 너한테 5%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익률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확률이 어려워질수록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 갖고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두 개 갖고 만드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랑 홍콩 H 지수랑. 근데 더 높이고 싶어요. 요즘은 3개짜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군요. 네, 결합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가 동전을 3개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동전 3개가 앞면에 나올 확률이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3개짜리를 만들어서 수익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려는 방식으로 상품이 만들어지니까 보시면 기초 자산은 나옵니다. 상품 안내서에 코스피 200, S&P 500, 뭐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코스피 200, 뭐 H 지수, 유로스톡스 5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ELS가 2000년대 뭐 2010년도 이후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저금리 상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 초유의 그 저금리 상태가 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 갖고 만든 상품이 등장을 했었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게 뭐냐면 확률도 높이기, 그러니까 수익에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또 많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홍콩 H지수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코스피 200이라 우리나라에 H지수가 있으니까. 근데 2015년도경에 홍콩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어로는 샥이라고 그러는데 충격이죠. 이 샥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냐. 보통 10에서 20%가 단기간에 빠지면 샥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콩 지수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냐면 이게 또 많이 판 게 홍콩 H지수가 기초자산 대량 많이 팔았는데 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왜냐하면 정부 당국이란 존재는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도 쏠리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죠. 쏠리면 변화의 폭이 심하면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막았던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지 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정상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좀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H지수를 넣은 새로운 이제 ELS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한 연 8% 정도로 기대 수익을 하는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최근에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플러스 뭐 홍콩, 베트남, 인도 등 제가 택해서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랑 원금이랑 이런 것들 제 입맛에 맞게 상품을 만들 수 그쵸. 있는 맞춤형. 돈이 많으시면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한 100억 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겁니다. 금융회사 가서 나 100억 있으니까 나한테 맞게 만들어줘. 내 목표 수익률은 8%니까 만들어줘. 근데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기성복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맞춤복을 사실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이 돈이 많은 곳 돈이 많은 사람 위주로 그렇죠. 이 시장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아프신 얘기지만 외국인들이 제일 큰 세력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맞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춤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ELS도 좀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하신 우리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사셔야 되는데 기성품을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박음진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내 체형에도 맞는가 보고 무조건 이 옷 명품이야 라고 샀다가 나한테 옷이 커버리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입고 나가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봐야 되는데 꼼꼼히 보는 부분이 일단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지수에 연계돼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그 상품이 돈을 버는 뭐 거창한 메커니즘, 방식을 보셔야 돼요. 구조를.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이 주가가 오르면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ELS는 주가가 오르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원래 그 설정해 놓은 기초자산,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홍콩 H지수 같은 게 얼마나 덜 떨어지는 거냐라고 보는 거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면 높아지니까 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글로벌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주가가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힘으로 시장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는데 2008년도 이후에 최근까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우리나라만 많이 안 올랐지 뭐 유럽 뭐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접하죠. 뭐 몇 배씩 오른 종목도 많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ELS가 주가가 막 오를 때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ELS를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한 데서 얼마나 덜 떨어졌느냐를 보는 거니까 코스피가 더블로 올랐다고 해서 뭐 내가 약속한 8% 더하기 8% 더 받고 이럴 수 없는 이게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미로는 막혀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오르더라도 오른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까 ELS 금융상품이 이제 새롭게 다시 주목받는 배경은 2015년도에 그렇게 막혔던 게 뚫려서만일까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수가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
막 오르고 내리는 시장보다는 변화가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더 적잖아요. 네네네. 이런 건 조정장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조정장세에 오니까 조정장세에서 오히려 ELS 투자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급 나가면 내가 돈을 잃을 수 있고 네. 급등하면 내가 많이 못 따고. 근데 조정을 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 ELS 투자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금융회사들도 ELS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서 발행된 ELS가 27조 7,636억 원이고요. 지난 1분기에만 ELS가 19조 6,955억 원이 발행됐으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보다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렇다면 뭐 주식 시장이나 자금 흐름이라는 게 늘 같은 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이 바뀌면 그러니까 소위 제가 쉽게 여쭤볼게요. 거품이 좀 꺼질 수 있을까? 제가 뭐 ELS를 홍보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ELS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어떤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면 뭐 어떤 거품의 논쟁보다도 너무 쏠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쏠리면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좀 그 떨어진 상황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를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8%에 만족 못해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집값 많이 오를 때 맞아요. 내가 월세 30만 원, 50만 원 받는 거 별로 만족 못해요. 근데 좀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내가 집값도 오르지 않는데 내가 월세라도 좀 50만 원 받아야 되는 게 낫지 않겠어? 마찬가지인 거죠. 좀 지수가 떨어지니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 좀 따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 ELS 그래도 나 좀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드리고 싶은데 경제학의 오래된 금원이 있습니다.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그것 모든 세상사가 다 그래요, 상무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시되는 그 ELS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또 높은 수익이 제시되는 거는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경우에는 더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ELS의 세 번째는 절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원금이 보장을 추구한다는 거와 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투자형 상품들은 어떠한 상품이든지 간에 원금 보장 형이라 하더라도 원금 보장 형태를 가진 거지 원금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ELS를 투자해서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새롭게 ELS 주가 연계 증권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우리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이상권 상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상무님께서의 전문 분야는 연금입니다. 그렇죠? 아까 뭐 ELS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 같은 이런 월급쟁이들도 이렇게 특별히 투자에 신경 쓰지 않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어디에 가장 포인트 힘을 줘야 될까요? 이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 강의를 다니거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분들이 꿈을 꾸는 노후의 직업이 다 하나입니다. 뭐예요? 임대사업자를 다 꿈꾸십니다. 그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꿈꾸네요. 임대사업자도 꿈꾸시는데 임대사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세입자 들어오시고 또 밀리기도 하고 또 입지가 나쁘면 상가 가셨는데 공실 나오고 그러면은 거의 관리비부터 수도세, 광열비 다 내셔야 되고 내가 또 대출 받으셨으니 이자도 내야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급여 생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연금입니다. 연금. 그래서 현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출현한 이후에 모든 나라가 불안전하지만 연금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금을 기본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일단 연금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요즘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전에는 퇴직금 제도였어요. 네. 제가 입사를 그쯤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퇴직금 제도다가 1년 후쯤에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어디에 투자할래? 뭐 DB형이냐 DC형이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 근데 전 하셨겠죠. 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솔직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네. 그냥 똑똑한 선배 따라서 저 이거 할래요. 이래가지고 따라갔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기존의 퇴직금 대제를 대체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아마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퇴직연금을 다 들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내가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연금. 여러분들 연말정산 받으실 때 세액공제 받으시잖아요. 네. 그게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만들어 놓은 이제 개인 IRP라고 그래서 이런 뭐 연금 관련 세제 혜택 상품들. 네 번째가 요즘 많이 관심이 많아진 주택연금. 네. 우리나라 분들이 자기 재산의 70%를 그렇죠. 집으로 가지고 집이죠. 있는데 네. 이 집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만들어진 상품 자체가 주택연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은 이 4층 집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요. 네. 가급적이 뭐 내가 돈이 많으면 주택연금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제 생각에는 뭐 전 다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그 국민연금 아까 전에 저도 전문가들하고 많이 인터뷰해 보면 다 의견들이 다르지만 공통된 건 딱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최고다. 예. 근데 사실 뉴스들 보면 뭐 국민연금 하는 모양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만약에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했는데 이게 20년 뒤 30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 상품 거의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 만약에 이런 상품을 금융회사에서 만들면 그 금융회사는 다 부도가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제도 중에서 장기적으로 내 화폐 가치도 지켜주면서 알아서. 네. 두 번째 거의 원금에 보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밖에. 네. 국민연금을 가정주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예. 일반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 비슷한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가입자가 네. 되는 거고요. 네. 자영업 하신 분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뭐 요즘은 남편 전업주부도 많으니까 네. 전 어렸을 때 꿈이 남편 전업주부였었는데 네.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네네. 왜냐면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나도 이제 뭐 다 그러면 모든 연금이나 그리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받을 돈도 없기 때문에 다 일하는 배우자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나도 내 명의로 갖고 싶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임의 가입 제도. 예. 네. 최저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네. 89,100원씩 내시면 돼요. 네. 최저.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주부나 그러니까 남성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그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사회의 육아 인프라 자체가 네. 지금 뭐 이렇게 지금도 주부시면서 직장 생활하지만 아이 키우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럼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경단녀들을 위한 그 추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어. 근데 옛날에 냈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근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딱 8년만 넣은 거야. 근데 내가 그 돈을 안 찾았어 옛날에. 뭐 찾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2년 정도만 내가 더 채우면 10년 되잖아요. 네. 이걸 내가 추가로 2년치 납부하면 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그렇군요. 추납인데 네. 추납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의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은요. 네. 은행 이자보다도 내는 불입금이 많아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추납의 장점은 뭐냐면 가입 기간을 살리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과거 2년치를 내가 또 채우고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과거 8년, 2년, 또 1년, 11년, 12년 이렇게 되겠죠. 네. 기간이 길어지니까 받는 연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없으신 분들은 4명의 국민연금 통장을 갖자. 두 번째 경력단절 여성이신 분들은 뭐 주부이신 분들은 네. 수납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받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인터뷰 시작할 때 이거 인터뷰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저희 평소 인터뷰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오늘 ELS 그리고 퇴직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많은 선물들 더해서요. 노영희 변호사의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이 책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생생 퀴즈는 투자 상품의 한 종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렵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상품인데요. 우리 앞서 생생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다뤘죠.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만기 전에 현금화를 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ELS, 1번 ELS, 2번 EU, 2번 EU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것도 경제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경제였어 라는 감탄을 하게 되는 시간이지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공식 경제과외 선생님 백과사전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5월에 이렇게 다 몰아놨을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그래서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6월은 좀 덜 것 같고, 네, 4월은 좀 빠른 것 같고. 네. 이번 어린이날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 힘들었죠. 한 달 전부터. 아빠, 선물 부탁해. 네. 네. 그럼 경제 기자님인 아빠는 경제적인 선물을 합니까? 아니면 애가 사달라는 거 사줍니까? 저는 가급적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네. 그게 경제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어도요?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나. 네. 설득의 매가 필요하겠죠. 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방송 마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물도 경제적으로 풀이가 가능할까? 우리가 보통 선물이 나을지 돈이 나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네. 이런 고민도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이미 분석을 했군요. 누군가가. 네. 누군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 날 때 우리가 어린이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버이날 네. 이럴 때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가급적 선물보다는 현금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유용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제 이런 이론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의 손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 이름까지 붙였어요? 네. 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그 와튼 스쿨의 조엘 월드 포게일이라는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실험 결과 어떤 특정한 날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네. 날에는 선물보다는 현금이 조금 더 유용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선물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는 날에는 선물보다는 돈이 경제적으로 낫다라는 네. 그 이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자중 손실이라는 건데 네. 자중 손실이라는 뜻이 좀 어려워요. 네, 이거 아마 공학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중 손실에 대한 네. 의미를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의 중량을 뜻합니다. 예컨대 뭐 화물차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화물차 자체에 무게가 가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만약에 차를 운송을 시키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자중이라는 뜻인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만으로 그 스스로 어떤 손실이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나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렇죠. 네, 분명히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네. 연인의 경우도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선물을 줄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받게 되면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를 좀 낮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주면 되게 고맙죠. 고맙죠. 뭐 이런 커피 기프티콘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기자님이 저한테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연인이 기프티콘 5,000원짜리를 하나 보내고 이제 오늘 선물 끝이다. 그러면 이게 뭐야? 헤어져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되네요. 네. 그리고 네.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내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주는 선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서양의 경우는 이 가정의 달 5월보다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주 크게 기대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 교수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그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니네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의 가치가 얼마쯤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얼마라는 건 얘기는 안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느낀 이 주관적인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실제 구입 가격의 적게는 67%. 가장 많게는 90%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낮게 평가하는 거네요, 가치를. 네. 그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거는 이제 10,000원짜리 선물인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거 기껏해야 한 70원 정도,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기대가 컸을수록 실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체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선물이 제값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혹은 어린이날 때, 어버이날 때 하는 선물은 각 개개인별로 원래 실제 가치보다도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1,000원짜리 물건을 받으면 내가 1,000원짜리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00원이나 500원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이때 많은 선물을 사주게 되면 사회 전체적 효용도 그 돈 가치를 하지 못한다. 네. 이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자중 손실이군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특정한 날에 선물을 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통상 우리가 5월이나 연말에 소비가 이루어지면 경제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오히려 경제에 되레 나쁠 수 있는 거네요. 그건 네. 역설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관련된 보도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월 달에 내가 선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돈을 쓰고 나면 6월 달에 어떻게 되나요? 배고프죠. 네, 허리띠도 졸라매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5월 달에 쓰는 돈이 이거 쓰고 6월 달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6월 심지어 이제 7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내가 이미 3, 4월 달에 좀 돈을 아껴 놓겠죠. 원래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아낀 상황에서 5월 달에 돈을 썼는데 그 쓴 가치를 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12달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마스든지 네.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서 네. 그냥 그 시지표로 보면 이 뭔가 소비도 많이 됐고 돈도 많이 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년을 그림을 보면 오히려 더 손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소비가 자기가 원할 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분산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 가치가 높다. 이런 식의 보도를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꼭 사야 하는 그 기간에 구입을 하는 건 전체적인 경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차라리 분산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날에 네. 소비가 확 몰려버리면 결국 나머지 달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소비를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효용 가치는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안 사고 돈을 주면요. 이 특정한 돈을 줘야 하는 선물을 줘야 하는 그 달에 돈을 주면요. 돈을 주면 이 돈은 바로 내가 소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10,000원이면 10,000원 그대로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받으면서 이건 20,000원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가기 그렇네요.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돈은 액면 가치가 그대로 있죠. 10,000원은 10,000원이고 20,000원은 20,000원이고 특히나 내가 10,000원짜리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이미 물건을 사서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현금은 액면 가치가 그대로 있고요. 또 내가 원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면 여기서 어떠한 그 가치의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주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선물보다는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한 날에 선물 안 주고 현금으로 주는 거는 조금 정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사실 재밌는 게 보면 저도 선물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네. 이 기억에 남는 선물을 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현금 받은 현금으로 내가 무언가를 산다 해도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네. 내가 소비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군가가 줬던 조그만 인형이 될 수도 네.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화갈. 네.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기억은 되지만 받고 싶지는 않네요. 또. 네. 화갈은 그만 받고 싶어요. 네. 네. 네,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상징성보다는 현금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그 선물에 대한 기억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네, 또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신문에 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면 경제학자에게 물어보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독자가 실제로 물었어요.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특정한 날에. 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네, 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냈던 이제 경제학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자중 손실을 생각을 하면 선물은 무익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물에는 정서적 가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싸고 화려한 선물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틀어가지고 네.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정서적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네.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꼬마가 아빠 고마워요라고 썼던 카드에 썼던 것들. 이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이 받아보는 부모들은 그럼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또 연인이 썼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라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러한 정서적 가치는 결국은 이 숫자에 있는 액면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얘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특정인 기념일 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값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한 발 틀어가지고 네. 의미가 담는 그런 선물을 주면 그게 훨씬 효용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추억을 담은 사진에 네. 네. 글을 쓰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오래 이제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하갈은 싫어요. 네. 네. 자, 오늘 이것도 경제야 시간에 선물을 경제학적으로 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네. 또 그 자신의 기대 가치보다도 만약 훨씬 많은 돈을 주면 더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기대 가치가
어떤 특정한 날에는 우리가 이미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원의 가치를 100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100원의 가치에 예를 들면 150원을 줬을 때 100원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니까 결국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 자중 손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우리 경제 기자님이 전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여자로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면 그렇다고 너무 정서적인 가치만 담긴 선물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용어 뭐 배워볼까요?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분식회계에 네. 대한 논란이 많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분식회계하면 뜻은 아는데 이 단어의 뜻 그리고 실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분식회계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이 분식회계 뜻은 아시죠? 뜻은 알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렇죠. 이제 저기 재무제표를 네. 실제보다 훨씬 좋게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 분식회계 이제 단어 뜻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이게 왜 분식인지. 그러게요. 우리가 분식집 할 때 그 분식인지. 네. 많이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한자가 보면 이 분이 이제 가로 분자입니다. 가로 분자요? 네. 또 화장품 얘기할 때도 분자고. 근데 이 분자가 또 동시에 의미가 꾸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경제적 용어랑 전혀 안 어울리는 네, 한자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식도 꾸미다라는 꾸밀 식자입니다. 네. 우리가 뭐 가식적이다, 또 장식 이럴 때 들어간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뜻은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식회계는 꾸민 회계다. 네. 이쁘게 꾸민 회계다. 실제보다 이쁘게 꾸민 회계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뜻이 들어오네요. 네. 의외로 이 분식회계가 그런 뜻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이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이쁘게 보기 좋도록 꾸미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네.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습니다. 이 분식회계를 영어로는 또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네. 네. 이게 우리 옷가게에 가면 윈도우가 있죠. 네. 근데 옷가게 윈도우에 보면 가장 이쁜 옷을 들여놓죠. 그 옷을 봐야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옷을 입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윈도우 드레싱도 실제보다 이쁜 옷, 이쁜 것을 뜻합니다. 네. 즉 그 재무회계를 실제보다 더 이쁘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식회계라는 것은 실제 회계 가치보다도 훨씬 더 이쁘게 보이게 해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분식회계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사실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회계를 하면 아니 수익은 수익이고 비용은 비용이고 네. 뭐가 어렵나요? 이렇게 그렇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특히 어떤 기술력이다, 미래 가치다 이런 부분 같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뭐 100원짜리로 볼 수도 있고 200원짜리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회계 기법 중에 보면 장부 가격으로 볼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시가로 볼 건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 회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과도하게 꾸민 것 아니냐. 그러면 또 분식회계에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쉬운 설명, 정확한 설명 박병률 기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경제야.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새싹 정답자들도 많으세요. 9455님, 7941님 감사드리고요. 또 0760님은 이해를 했습니다. 주식 역시 어렵지만 생생경제 열심히 청취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524님 ILS라고 보내주셨고요. 0760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네요.
9246님 1번 비가 그친 서울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것도 경제야 들으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3721님 연인에게 종이약 333마리 토끼 인형 어떨까요?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 플러스 돈 주고 선물 하나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제 조언 잊지 마세요. 4867님도 상대의 선물 종류에 대한 고민과 고심은 경제적 가치로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이런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생경제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